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혼자 삽니다.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어 잘 사는 편이라 자식 때문에 특별히 속 끓이는 부분은 없죠. 전 20대 초반에 좀 일찍 아이를 가졌는데 말 못한 사연이 중간에 있었고 여태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냐고요? 전 30년 동안 가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멀쩡한 회사도 30년을 다니긴 쉬운 일이 아닌데 가정부로 일하며 한 집에서 30년을 일한 제 경력이 평범한 것은 아니죠. 중간에 계속 하네 못하네 말도 많았는데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내 밑에 붙어있네 그래. 이젠 사모님하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 그렇죠 뭐. 그 긴 세월 내 밑에서 계속 일한 사람은 자네가 유일하구먼. 그러게요 사모님. 제가 생각해도 사모님 밑에 여태 붙어 일하고 있는 제가 신기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잣집의 사모님은 성격이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평생을 우울증과 조울증을 약을 달고 사셨고 그만큼 성격이 예민하고 늘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변덕스러운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댁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냐고요? 3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즈음의 무렵이었어요. 경혜야,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여기저기 격리직에 원서 놓고는 있는데 결과 기다려봐야 알죠 뭐. 할머니, 제가 큰 돈은 못 벌어도 어디든 취직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경혜야. 남들 대학 간다고 원서 넣을 시기에 너를 밥벌이 전선에 뛰어들게 해서. 아니,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래도 미안하지. 할미가 돼서. 이 나이 때껏 너에게 해준 거라곤 그저 안 굶어 죽을 정도로 겨우 먹이고 입힌 것밖에 없어서 항상 너에게 미안하다. 할머니 안 계셨음 저 고아원에 가서 자랐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도 전 할머니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받으며 자랐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공부를 못하던 것도 아닌데 부모 복이 없어내서 불쌍한 것. 저는 어려서 일찍이 조실부모하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두 분이서 지방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한날 한시에 명을 달리하고 말했죠. 그 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입니다. 네 애미애비가 살아있었더라면 너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지원을 다 해줬을 텐데 네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너와 네 엄마를 정말이지 많이 아끼던 사람이었단다. 할머니는 그런 얘기를 종종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엄마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 아빠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엄마와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어린 저를 보며 한숨 쉬면서 좀 두루뭉술하게 아빠에 관해 얘기하시는 게 다였습니다. 머리가 좀 굵어서는 할머니께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 사진 같은 게 왜 한 장도 없어요? 글쎄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옛날에 결혼식 올릴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지 뭐.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긴 한데 네 아빠가 워낙에 일이 바쁜 사람이었어서 말이다. 엄마 아빠의 결혼이나 두 분 사이의 사연에 뭔가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제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났고 결혼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시절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은 적이 있었지만 경혜야, 아직은 너에게 사실을 다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네 엄마 아빠가 좀 사연 있는 연애를 했단다. 나중에 네가 좀 더 어른이 되면 할미가 얘기를 해줄게. 무슨 사연이길래 딸인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거예요? 비밀은 아니고 네가 좀 더 머리가 굵어 알아야 좋은 사실도 있는 법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수긍하고 이해할 만한 시기가 되면 할미가 다 얘기해 줄게. 아, 정말. 할머니 정말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답답하고 짜증나요. 제가 그렇게 투정을 부려도 할머니는 끝내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참 알아보던 때 할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멀쩡하게 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잠드셨는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안 주무시던 늦잠을 주무세요? 할머니, 왜 대답이 없어? 아무리 제가 흔들어 깨워도 할머니는 자리에서 미동 없이 꼼짝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겁이 나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실려간 할머니에게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더군요. 검진 결과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신 것 같습니다. 평소 안 드시던 약을 복용한 게 있으신가요? 고혈압 약을 새로 드시고 계시긴 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약 때문이라 판단하긴 그렇고요. 평소 심장 쪽에 문제가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근경색이나 그런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환자분께서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돼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히 저랑 식사하고 잠드셨는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할머니는 그렇게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정신없이 할머니 장례식을 치러야 했죠. 아, 경혜야, 네가 상심이 크겠구나. 이제 어쩌니? 네가 의지하고 살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혈압이 좀 있으셨지만 큰 지병도 딱히 없었는데 멀쩡히 저녁 먹고 잠드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아, 나이 든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경우가 있단다. 멀쩡해 보여도 속에 병을 숨기고 사는 경우도 많고 네 할머니도 아마 여기저기 아파도 말씀 안 하고 지내셨던 게 아닌가 싶다. 에휴, 제가 좀 더 할머니 건강을 신경 써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아, 겨우 고등학교 졸업한 네가 신경을 쓰면 뭘 어떻게 신경을 쓰니?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다. 길게 투병하다 돌아가시는 것보다 되려 복일 수도 있으니 너무 상심 말거라. 친척들의 위로 속에서 장례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먼 친척 어른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경혜야, 너 취업 준비하다더니 어디 직장은 구했니? 아니요, 아직. 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하다 보니 저도 경황이 없어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먼 길 찾아 널 보러 왔다. 무슨 일이신데요?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월급 많이 준다는 부잣집 가정부 자리가 있는데 일해볼 생각 있니? 가정부요? 그래. 그리고 그 집이 마침 너처럼 젊은 아가씨 가정부를 구한다는구나. 대가족도 아니고 사모님 달랑 혼자 사시는데 뭐 집 청소하고 사모님 식사 준비에 잔심부름 정도. 일이 그렇게 많은 집도 아니니 한번 들어가 일해보는 게 어떠니?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일해야 하는 건가요? 뭐 당분간은 그래줬으면 하는 것 같더라. 일이 적응되면 출퇴근도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 저는 당시 할머니가 떠나버린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 허전함과 슬픔을 겨우 누르며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낮에 볼일이라도 보고 해질 무렵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에서 외로움과 때로는 무서움마저 느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저였기에 당시 숙식이 제공되는 그런 일자리가 솔깃하게 다가오더군요. 저 그 집에서 일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먼 친척의 소개로 처음 일하게 된 곳이 바로 사모님 댁 가정부 자리였죠. 처음에는 한 몇 년 숙식 제공되는 부잣집에서 가정부 일하면서 시집갈 자금이나 모으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새로 일할 가정부라는 그 정경이라는 아가씨인가?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사모님이 혼자 산다는 그 저택은 으리으리하고 마당이 넓은 2층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할까 싶은 그런 넓고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죠. 마당엔 값비싼 조경이 가꾸어져 있고 뒷마당엔 조그만 실내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어요. 수영장 바로 옆에는 가정용 사우나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전 호텔처럼 꾸며진 집에 호화스러운 시설에 처음 압도당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 이것저것 관리할 일들이 많은데 할 수 있겠어? 제가 아직 일에 경험치는 별로 없지만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성격이 까탈스럽고 예민한 편인데 그 부분 자기가 신경 써서 맞춰줘야 할 부분이라는 거 항시 명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댁에는 저 말고도 집에 조경과 시설을 관리하고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새로운 가정부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전경이라고 합니다. 뭐 부디 그쪽은 여기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이 댁 사모님이 워낙 성정이 까탈스러워서 가정부가 들어와도 한 계절을 통 못 버텨요. 안면 익히고 좀 서로 익숙해질만 하면 관두는 통에. 나도 참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아, 네. 반찬 해주러 가끔 오시는 아주머니는 따로 있는데 아가씨는 아마 개인 비서처럼 쓰려고 사모님이 고용한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뭐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양반이니 그래도 본인 마음에 들면 월급도 후하고 대우가 좋은 편이니 잘 견뎌보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지랖인지 걱정인지 모를 노파심을 초면에 내비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별로면 일하는 가정부마다 한 계절을 못 버티는 걸까. 의아한 반, 두려운 반으로 시작하게 된 일자리였죠. 오늘 오후에 쇼핑 갈 거니까 여기 내가 적어놓은 매장에 미리 연락해서 물건들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놔. 알겠습니다, 사모님. 목욕물 온도 내가 알려준 대로 잘 맞춰놨지? 1도라도 차이 나면 피부에 알러지 돋으니까 철저하게 잘 맞춰놔. 온도계 준비해서 정확하게 맞춰놓겠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있는 날이야. 검진 끝나고 바로 차 안에서 요기할 수 있게. 죽이든 뭐든 속에 물이 안 가는 먹을거리 잘 준비하도록. 김 여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전복죽과 샐러드 준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매사 디테일한 요구 조건과 필요사항이 까다롭고 아주 많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간혹 본인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실수가 있는 날엔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나곤 했죠. 내가 음식에 들기름 들어가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몰라? 이거 나물에 뭐 들어간 거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까 김 여사님과 점심 준비하면서 분명히 참기름 넣고 나물 무친다고 무쳤는데 내가 그럼 참기름을 지금 들기름이라고 한다는 거야? 뭐야?
코가 있으면 와서 냄새 한번 맡아보라고. 이게 들기름이지? 참기름 냄새야? 죄송합니다. 얼른 김 여사님께 가서 확인해 볼게요. 사모님, 이거 참기름이 맞아요. 깨를 사다 방앗간에서 직접 빼온 건데. 그럼 내 코가 이상하다는 거야? 멀쩡한 참기름에서 들기름 냄새가 나게? 일단 사모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고정하세요. 제가 얼른 방앗간에 가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동네 방앗간에 그 문제의 참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보니 방앗간 사장님의 실수로 약간의 들깨가 기름을 빼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사모님, 방금 방앗간에 다녀와 봤는데 거기 사장님 실수로 이댁 참기름을 빼는 과정에서 약간의 들깨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 봐. 그러면서 참기름이라고 벅벅 우겨대기는. 김 여사는 요리 경력 20년이 넘은 사람이 참기름, 들기름 냄새 하나 구분 못하나? 제가 참깨를 직접 가지고 가서 뽑아온 거였어서. 그래도 요리하는 사람이면 냄새 맡으면 척하고 감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센스가 없어? 어떻게 믿고 요리를 맡겨? 오늘부로 해고니 그리하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해고하는 게 습관인 사모님이었죠. 조울증과 우울증을 오래 앓아 기분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기 다반사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쌓이는 게 뭔가 좀 탁 트인 경치를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군. 김 기사에게 차 대기시키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 바다 빛깔 예쁜 곳으로 알아봐두고. 네. 그렇게 분부를 내려서 한참 바닷가로 차를 몰고 달려가면 바닷가에서 지는 노을 쳐다보는 게 우라증 치료에 좋다 해서 왔는데 저 노을이란 게 또 사람 기분 엄청 다운되게 하네. 당장 차 돌려. 사람 기분 우울해져서 안 되겠어. 지금 바로요? 사모님께서 바닷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고 또 겨우 여기 온 건데요. 물 색깔 고운 바닷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본 게 고장 여기야? 여긴 모래도 시커머둥둥 물 색깔도 퍼렇기만 해서 사람 기분 더 처지게 만드는 곳이잖아.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서 노발대발 소리 지르는 일이 많은 사모님이었습니다. 한날은 생리용품을 차곡차곡 서랍장에 정리해두었더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내 서랍장에 생리대 잔뜩 넣어둔 거 경에 너니? 네, 사모님. 생필품 떨어지지 않게 잘 구비해두라 하셔서. 너, 나 지금 놀려? 갱년기로 폐경일찍 온 지가 언젠데? 내 기분 긁으려고 너 생리용품 풀어 잔뜩 사다 서랍장에 채워놨니? 아닙니다. 전 그러신 줄 모르고 아직 당연히. 모르면 물어보고 채워놓든가. 넌 상식도 없고 배려라는 것도 없어? 잔뜩 쌓인 저 여성용품들 보면서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어? 그렇게 말하며 서랍장 안에 넣어둔 생리용품들을 꺼내 마구 던져버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것들 당장 빨리 치우라고! 당장! 죄송합니다, 사모님. 당장 다 치울게요. 사모님이 난동을 부려놓은 방을 치우는데 운전기사가 들어와 주섬주섬 제가 하는 양을 도와주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언지를 좀 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댁 사모님, 비위 맞추기 힘드시죠? 밥벌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 아직도 그 진상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니? 어디 격리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훨씬 그래도 많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기술이라도 배워서 속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뭔가 일을 배우든 공부할 수 있는 목돈만 모이면 여기 일 관두려고 생각하고 있어.
사모님의 괴팍한 성적을 맞추기 힘들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3년 정도 그 집에서 일했을 무렵 사모님, 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이 대기를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뭐? 개인 사정이라니? 그게 무슨 일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저도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하거나 다른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렇군. 병들고 아프니 별 수 없이 내 곁을 다 떠나가네. 하긴 사람 인심 다 거기서 거기니까. 병들고 아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위암이래. 병원에서. 위암이라고요? 갑자기? 저번 주에 건강검진 갔다가 들었어. 이제 곧 수술받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전 그러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제 상관없는 일 아니야? 우리 집 일 그만둔다면서. 그나저나 경혜 네가 그만두고 나면 난 또 사람을 누굴 구하나. 손에 익고 익숙한 사람 아니면 나 병수발 해주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그럼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만 좀 더 일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뭔가 제가 그만둬야지 결심하는 순간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시간이 흘러 저는 그 댁에서 같이 일하는 운전기사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면 사모님께서 뭐라 하실지 좀 걱정이네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경혜 씨. 원체 성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라서요. 우리 오래 넘기지 말고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전 경혜 씨가 이 대기를 관두고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어요. 전 결혼 약속을 했고 결혼 후에는 가정부 일을 그만두기로 그 사람과 약속한 상태였죠. 그런데 저 영훈 씨, 우리 결혼식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고 결혼 날짜는 한참 남았는데 배불러서 시골일 생각하니 갑갑하고 우울해서 그래요. 내가 경혜 씨 배부른 상태로 드레스 입힐 사람 같아요? 그런 게 걱정이라면 내려놔요. 결혼식이야 좀 앞당기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저와 그 사람은 결혼식을 좀 앞당기기로 했고 또 그 전에 모든 사실을 사모님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김 기사와 경연이가 세트로 내게 할 말이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김 기사님 사모님 심부름으로 지방 갔다 올라오시는 중인데 집에 도착하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모님 심부름으로 지방에 내려간 운전기사, 제 남자친구는 밤늦도록 사모님 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감감무소식,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죠. 강원도에 심부름 간 사람이 여태 함흥차사야? 전화를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받지도 않고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네. 사고가 났어도 연락이 왔을 시간인데. 어이없게도 그날을 기점으로 제 남자친구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남자친구의 집을 겨우 수소문에 찾아갔을 땐 우리 영훈이를 왜 찾아? 아가씨는 대체 누구야? 전 영훈 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난 우리 영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영훈이 외국 나갔어. 돈 많이 벌어오겠다면서 한 몇 년 한국 안 들어올 거라면서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외국을 나갔다고요?
전 그 사람의 출국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전 그 사람으로부터 달랑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나에게 마음이 식어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 미안하지만 아이는 지우든지 혼자 알아서 키워라. 황당하고 어이없는 결별 편지 앞에 전 충격을 받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남산만큼 불러있었고 전 뱃속에서 발길질 해대는 아이를 포기한다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다던 녀석이 김 기사였어? 네, 사모님.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사내라지만 그렇게 배은망덕한 녀석일 줄이야. 죄송합니다.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경애니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죄송하다는 말을 왜 해? 남자 여자 눈 많은 일이 뭐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닌데. 인생 공부 잘했다 생각해. 앞으로 사내를 믿고 살 생각은 꿈에도 말고. 결혼 후에 가정을 꾸려 그대기를 그만둬야지 하던 계획은 그렇게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나에게 다 빼어줄 것처럼 굴던 남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무엇에 변심을 한 건지 달랑 편지 한 장으로 이별을 구하고 저와 아이 곁을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남자였죠. 사모님, 저 출산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시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휴가차 좀 쉬다 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타이밍이 좀 늦었군. 요즘 사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까지 이런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몸 풀고 회복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기 낳으면 한동안 손이 많이 갈 텐데 도와줄 사람은 있어? 저희 사촌 언니가 최근 서울 올라와 사는데 고만고만한 젖먹이를 키워요. 그 사촌 언니가 제가 왕래 자주하며 지내던 이모님 딸인데 다행히 이모님과 언니가 같이 아기를 돌봐주신다네요. 뭐 다행이네. 나 역시 경혜가 우리 집 가정부로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다행이고. 이거 아기 낳고 몸조리하면서 써. 아기용품이니 뭐니 필요한 것 있으면 사고. 저는 사모님이 건네주는 거금의 봉투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출산한다고 주시는 돈치고 액수가 너무 많은데요? 사람 뭐 다 자기 수준에 맞게 축하금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내 수준에 맞게 넣은 거니까 그렇게 놀란 얼굴 하지 말고 받아둬. 그래도 출산한다고 주시는 축하금 치고 너무 액수가 크네요. 경혜, 넌 그 쓸데없는 자존심 좀 내려놓고 살아라.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자존심만 세서는 남편도 이제 없고 네가 거둬야 할 생떼 같은 어린 아들 두고 자존심 내세워서 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기어이 독서를 한 바가지 퍼붓고 돌아가는 사모님이었죠. 전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국 혼자서 힘들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입덧이 심한 것도 아니었고 임신 기간은 순조롭게 흘러갔고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죠. 출산 후에는 또다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일하던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약간의 고민 끝에 다시 사모님 댁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 제가 그 댁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서 살림이나 요리, 기타 집안 돌아가는 일들에 관해 제가 대부분 일을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모님의 괴팍한 성미를 맞추는 일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변덕에 적응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였고 세월이 흐르며 사모님과 저 사이에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애증 비슷한 것들이 쌓여갔죠. 사모님, 운동하실 시간입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오늘은 꼼짝하기 싫은 날이야. 운동 오늘은 제낄 거니까. PT 선생, 그냥 가라고 해. 사모님,
병원에서 하신 말 잊으셨어요? 운동 걸으면 나중에 걸어 다니는 게 아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컨디션 안 좋다는데 뭐 말이 이렇게 많아. 가까이 있던 화병을 손에 들더니 갑자기 벽에 대고 던져버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병이 산산조각 났고 새로운 운전기사가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죠.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형의 제가 오늘따라 심기를 거스르네. 분풀이 충분히 하셨죠? 화병은 박 기사님께서 치우실 거니 사모님께서는 저와 운동방으로 가시죠. 지금 나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한 말 못 들었어? 이번 주에 벌써 운동 몇 번 캔슬한 줄 아세요? 스트레스 덜 풀리신 거면 저를 한 대 때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운동 가실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차라리 낫겠네요. 너, 나 지금 약 올리니? PT 선생님도 사모님 전용 선생님도 아니고 다른 댁에도 다 시간 약속하고 수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꾸 캔슬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캔슬했다고 수업료 물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수업 더 받으셔야죠. 돈 아깝지 않으세요? 나 가진 거 돈뿐인 여자야. 그깟 푼돈이 뭐가 아깝다고 쌩 난리야 쌩 난리가. 사모님은 지금 미용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재활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 게을리하면 영영 걸어다니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쩌시려고요? 사모님은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고 그 후에 반신불수 비슷한 증상이 와서 집에서 재활치료로 운동을 하고 있었죠. 재활치료의 과정이 나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자꾸 빼먹고 운동을 거르려고 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내가 운동해서 잘 걸어다니게 되면 청에 너부터 당장 해고할 거니까 그리 알아. 온갖 성질과 짜증을 내는 사모를 겨우 구슬리고 설득해 운동치료를 받게 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재활치료를 반년 정도 한 끝에 휠체어 신세를 면하게 된 사모님이었죠. 사모님, 이젠 휠체어 필요 없이 잘 걸어다니게 되셨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여행도 젊을 때나 부지런히 다녔지. 비행기 못 탄 지 오래되어 나서 먼 곳으로 떠나는 건 어림도 없지. 비행기 타는 거 여태 자신 없으세요? 없어. 고작 비행기 타자고 목숨 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느 날부턴가 공황장애를 앓게 된 사모님은 그 이후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창 우라가 치밀고 힘들던 때 나 혼자 훌쩍 떠났던 곳이 있는데 거길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그곳이 어딘데요? 아일랜드 국립공원 근처에 코렌모 언덕이라고. 그 꼭대기 언덕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 그곳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좋았어. 그곳일 땐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황무지가 하나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나 보이는 도로, 건물, 전신선, 집이나 마을 같은 게 하나도 없었지. 땅은 비어있고 사방이 탁 트여서 정말 어찌나 시원하고 해방감이 느껴지던지. 아무것도 그렇게 없으면 좀 외로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그곳을 아일랜드서 가장 외로운 땅이라고 한다더군. 그래도 난 그곳을 찾았을 때 되려 내 해결할 길 없는 우울증을 치료받았었지. 그 아일랜드의 황무지 언덕의 이야기를 할 때 아련하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짓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늘 찡그리거나 불만스러운 얼굴, 히스테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평소의 표정과 사뭇 다른 얼굴이었달까요?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전 그렇게 사모님 댁의 가정부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 장가 갈 생각 없다고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아, 참. 그래도 네가 장가 가고 싶게 마음 돌린 여자라니 벌써 기특한 생각이 드네.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그날 여자친구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데 엄마가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온 여자는 참하고 심성이 따뜻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내에서 함께 동료로 일을 하다 사귀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평생 혼자 정민 씨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다 들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구나. 혜정이라고 했지. 혜정아, 딸 같은 며느리 되지 않아도 좋으니 나는 그저 너희 부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 이상 바라는 게 없단다. 그래도 정민 씨가 어머니 혼자신데 결혼 생각보다 일찍 하게 됐다고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아니 장가갈 녀석이 쓸데없이 왜 그런 걱정을 해? 난 내 밥벌이 하면서 충분히 재미나게 잘 사는데. 엄마, 그래도 내 입장에선 그런 게 아니에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요즘은 아들한테 더 통하는 말이라더라. 장가 가면 네 가정에 충실할 생각해라.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잘 살 테니. 아들과 며느리는 양가 상견례 후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치렀고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신접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제가 사는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는 착한 아이였죠. 어머니, 요즘 홍시가 철이라서 좀 사와봤어요. 감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와봤는데 맛이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빈손으로 오지. 매번 집에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오니? 어머니께 점수 따고 싶어서 그러죠. 정도 많고 애교도 많은 며느리와 저는 점점 허물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들도 결혼을 해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저 역시 강팍한 사모님 비위 맞추기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정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모님 댁에서 한참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 박정민, 천혜정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정민이랑 혜정이요? 그 애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인데 무슨 일인가요? 두 분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좀 위중하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내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려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죠. 두 분 다 머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치셔서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해주시죠. 아들과 며느리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 부부가 나란히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중환자실에 보내두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피로와 탈수로 병원에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아들 내외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모님, 저 이 대길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 상태가 그리 안 좋아? 네, 두 아이 다 여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자네를 잡을 구실이었구만. 이거 가져가서 써. 아마 요긴하게 쓰일 거야. 사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셨는데 그 통장을 열어본 순간 너무 놀라 졸도할 뻔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사모님,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넣으신 거예요? 자네 퇴직금이라 생각해. 30년 거의 넘게 성격 피곤하고 더러운 내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제가 만류한다 한들 독설이나 돌아올 것이 뻔한 데다 한번 결정한 일을 무르는 성미가 아닌 사모님이란 것을 알았기에 전 그 통장을 감사히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들 내외의 병원비가 거의 천문학적으로 드는 바람에 사모님의 그 지원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정말 혼자 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감내해야 할 상황이었죠. 다행히 사모님의 그 도움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병원비 걱정 같은 건 하지 않고 아들 내외의 간호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수술 후 며느리가 먼저 깨어났고 며느리는 척추를 많이 다쳐서 병원의 클리닉에서 바로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들아이의 상태였는데 거의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정민 씨 영영 못 깨어나는 걸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혜정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텨보자. 응? 네. 전 정말 정민 씨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매일 울며 기도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아들을 간호한 지 한 계절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혜정아. 정민아, 엄마야, 너 정말 정신이 드니? 온몸이 왜 이렇게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죠? 엄마,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아들은 그렇게 의식을 회복했고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막상 의식을 찾은 후로는 몸의 부상도 하루가 다르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아들 내외가 무사히 집으로 퇴원하고 저는 오랜만에 사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뵌 사모님 얼굴이 병색이 완연하고 너무 수척한 겁니다. 사모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최근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안 그래도 자네에게 연락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사모님 상태가 이 지경이면 병원에를 가셔야지 왜 집에서 이러고 계세요? 당장 병원 가서 입원 수속 받아요, 사모님. 사모님의 짐을 챙겨 당장 병원으로 가려는 저를 만류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형애야, 다 그만둬. 병원이니 뭐니 이제 그런 거 다 내게는 소용없으니.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모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모님, 병원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치료를 해보셔야죠. 이렇게 집에서만. 내가 암이 재발한 게 처음도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수술이니 항암 치료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또 반복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 사모님, 그래도 주변 사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버티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아픈 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 경혜 너 하나뿐이구나. 사모님, 내가 편지 한 장으로 나 죽고 나서 모든 걸 털어놓을까 하다 그건 자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오늘 할 말을 해야겠어. 할 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모님?
사실은 나 자네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네. 자네가 듣고 나면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당장 그런 사모님을 일으켜 세웠죠. 사모님,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세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모님. 사실은 나... 사모님,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네? 평생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제는 자네에게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어서 나온 사모님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끙끙 신음을 내지르며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서랍 안쪽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가져오더군요. 그 사진은 사모님의 결혼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 신랑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졸도할 만큼 너무 놀랐고 이를 악물고 나서야 제정신을 겨우 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신랑의 얼굴... 이 사람은... 그래, 나와 결혼한 그 남자. 그 사람은 자네 친아버지이기도 하지.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저희 아빠는 분명 저희 엄마와 결혼하셨다 들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법적으로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지만 사실 진짜로 내 남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네 친부 맘속의 진정한 아내는 자네 친어머니 한 명뿐이었으니. 알고 보니까요. 저희 친엄마는 아빠의 정식 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빠의 정식 부인, 그러니까 법적인 부인은 사모님이었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올린 것도 당연히 사모님이셨죠. 애초에 그 사람과 나는 잘못 끼워진 단추와도 같았어. 집안에서 하도 자네 어머니를 반대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정략 결혼을 나와 했던 거지. 그런 사실을 왜 여태 제게 숨기신 거죠? 난 자네를 평생 괴롭히려고, 그러려고 내 가정부로 애초에 고용했어. 난 자네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평생 남편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늘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어. 자네 친부는 내게 마음이 한 톨도 없는 남자였지만 참 무섭지. 난 얄궂게도 그런 자네 친부를 너무나 사랑했으니. 그럼 혹시 운전기사, 지금 제 아들의 친부 역시 사모님 때문에... 설마 그건 아니죠? 그렇게까지 사모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미안해. 그 일 역시 내가 애초에 의도한 일이었어. 내가 겪은 상처를 자네 모친의 딸인 자네가 고스란히 겪길 바랬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자네 모친은 내 남편과 한날 안씨의 명을 달리해버려서 복수할 상대는 자네밖에 없었어.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어떻게 저한테 임신한 상태에 나한테 그런 몹쓸 짓을... 그 운전기사는 처음부터 내 지시하에 자네와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거야. 내가 준비해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떠난 거고. 그래서 평생의 수고는 이루셨나요? 시원하게 복수해서
내가 평생 그 남자에게 배신당해 몸으로 아들 키우는 거 보면 속 시원했냐고요. 파괴할 놈 같은 인간아. 뭐라고 내게 욕을 해도 난 할 말이 없어. 죄 없는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 30년 넘게 겪어온 자네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심상착한 사람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아무리 당신이 울어도 사람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 난 당신을 알게 되고 인연을 맺은 그 30년 전의 그날을 죽을 때까지 증오할 거야. 전 그렇게 소리치고 울며불며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는 사모님을 팽개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배신감과 어디 털어놓을 수도 없는 답답함에 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전 사모님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사모님의 전담 변호사가 제 팔을 잡더군요. 전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저는 사모님 댁일 관둔 지 오래되었고 사모님 신변 정리 문제라면 유언 남기신 대로 법적 절차 밟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사모님께서 전 재산의 반 이상을 실장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 환원을 원하셨고요. 뭐라고요? 재산의 반을요? 네. 이건 실장님 앞으로 남기신 유언장이고 재산 상속 절차가 남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요. 사모님은 유언장에 남긴 편지 속에서 저에게 절절한 속죄의 말들을 남기셨더군요. 잘못 없는 너에게 미움과 배신감을 투사해서 미안하다.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애먼 너에게 상처를 되갚으려 했다. 그 죄는 내가 다음 생에 달게 받겠다. 먼저 명을 달리한 남편이 남긴 재산이기도 하므로 그 딸인 너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지금이라도 네 몫의 유산이니 그걸 받아서 남은 생은 좀 편하게 살아라. 요약해보자면 그런 취지의 말들을 편지에 남긴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한 자신의 요구를 살아생전 미처 떠나지 못했던 아일랜드의 황야에 뿌려달란 유언도 있었죠. 사모님다운 유언이다 생각하며 전 그 유지를 따라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전 사모님이 말한 아일랜드의 황무지 언덕을 찾았어요. 사모님 말마따나 사방천지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는 탁 트인 벌판 한가운데서 사모님의 유해를 뿌려주었습니다. 외로울 정도로 사방천지 탁 트인 그 허허로운 벌판에 사모님의 유해가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왜 이런 곳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 했는지 뭔가 그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았죠. 사모님, 이제는 미움도 화도 지긋지긋한 상처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세요. 그 대가를 제가 대신 치른 거라면 이제 사모님도 그분들을 용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사모님 당신을 용서한 것처럼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